김정명 씨, 정신감정을 위해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뭐라고요? 치매 증상이 있으시다면서요. 그때 며느리가 저를 노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편하게 요양원에서 쉬세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통장에 돈이 다 없어지고 양조장 명의도 아들 앞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며 많은 일을 겪었지만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아들이 멀쩡히 살아있는 저의 죽음까지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어쩌다가 제 인생이 이렇게 된 걸까요? 제 사연을 들어주시고 뭐가 문제였는지 좀 알려주세요. 저는 1950년 청주에서 태어난 73세 김정명입니다. 제가 이렇게 긴 글을 쓰게 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이자 교훈이 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16살에 중매로 지금은 고인이 된 제 남편을 만났습니다. 시골 양조장 집 막내 아들이었던 남편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성실하고 듬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결혼하자마자 청주에서 작은 양조장을 시작했고 맨손으로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남편의 뛰어난 양조 기술과 제가 밤낮으로 가게를 지키며 일군 덕분에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특히 8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 양조장의 막걸리가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청주 시내에서 김주조장 막걸리는 따로 있다는 말이 돌 정도였죠. 남편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양조장을 지켰고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주문받고 배달하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허리가 휘도록 일했지만 그때는 참 행복했습니다. 9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 가게는 더욱 번창했고 마침내 청주에서 손꼽히는 양조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양조장 옆에 건물도 하나 지었고 시내에 상가도 두 채를 마련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아들은 서울 명문대에 입학했고 딸도 간호대를 나와 종합병원에 취직했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우리 고생은 여기까지다. 이제 자식들 잘 되는 것만 보면 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식들이 잘 자라준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었으니까요. 특히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효심도 깊어서 주변에서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서울에서 내려올 때면 항상 저희 부부가 좋아하는 한과며 영양제를 잊지 않고 가져왔죠.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뜻대로 되는 법이 없나 봅니다. 5년 전 남편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진 후 재활치료를 받던 중 결국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우리 가정의 균열이 시작된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아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양조장은 이제 직원들이 알아서 잘 운영하고 있고 상가 임대료 수입도 적지 않아 생활하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가 저희 전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들 정민이는 어릴 적부터 특별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양조장 일로 바빠도 한 번도 투정 부리지 않고 알아서 공부하고 동생도 잘 돌봐주었죠. 중학교 때는 전교 회장을 했고 고등학교 때는 전교 수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며 저는 늘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건 정민이가 고3 때의 일입니다. 수능을 코앞에 두고도 매일 새벽 양조장에 들러 아버지 일을 도왔습니다. 쌀 담그는 일부터 시작해서 막걸리 배달까지 바쁜 아침 시간을 돕고 나서야 학교에 갔죠. 남편은 그런 아들이 기특해서 우리 정민이는 타고난 양조장 후계자라며 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도 정민이의 효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주말이면 고향을 찾아왔고 방학 때면 한 달 내내 양조장 일을 배우겠다며 아버지 곁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들에게 양조 비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고 정민이는 그것을 빠짐없이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대기업 공채에 합격했지만 고향으로 내려와 가업을 잇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일구신 이 양조장을 제가 더 크게 키우고 싶습니다. 그때 정민이의 눈빛은 얼마나 진심 어려 보였던지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회사 일을 시작하고 나서도 정민이는 매일같이 퇴근 후 양조장에 들러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막걸리 개발을 연구했습니다. 전통 방식은 지키되 젊은 층의 입맛에도 맞는 제품을 만들겠다며 밤늦게까지 연구하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덕분에 청주 생막걸리라는 새로운 제품도 출시할 수 있었죠. 주변에서는 모두들 부러워했습니다. 김 사장님은 복 받으셨다. 서울에 대학 다니는 아들 둔 집은 다르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정민이가 휴대폰으로 수시로 안부 전화를 하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챙겨주는 모습은 다른 어머니들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정민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집 딸이라고 했죠. 어머니, 제가 이번에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정민이의 진지한 표정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당시 저는 아들의 행복만을 바라는 마음에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아들의 예비 신부를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오릅니다. 단아하고 지적인 모습에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시부모님께 공손히 인사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모두 완벽하게 준비된 연극이었다는 것을.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이 깨어지는 것은 바로 그때부터였다는 것을. 혜진이를 처음 만난 건 2019년 봄이었습니다. 꽃이 만발한 청주 호텔 카페에서였죠. 검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한 단정한 모습으로 나타난 그녀는 첫인상부터 흠잡을 데가 없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딸이라 많이 걱정하셨을 텐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혜진이의 집안도 남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미술학원 3개를 운영하는 친정아버지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예술인이었고 어머니는 모 대학 음악과 교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배경과는 달리 혜진이는 수수하고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시골 생활을 동경했어요. 복잡한 도시보다는 자연과 가까이 있는 게 좋더라고요. 약혼식 준비 과정에서 혜진이는 더욱 빛났습니다. 모든 준비를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했고 특히 저희 부부의 의견을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것을 잊지 않았죠. 어머님께서 편하신 대로 결정해 주세요. 저는 어머님 말씀대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며느리의 모습에 주변 친지들도 모두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결혼식 전날 혜진이가 가져온 예단은 소박하면서도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손수 준비한 거예요. 비싼 건 아니지만 마음을 담았어요. 한복과 영양제, 그리고 직접 만들었다는 수제청과 장아찌까지. 특히 장아찌는 저희 집 양조장 막걸리로 담갔다며 미리 배워두었다고 했죠. 결혼식 당일 혜진이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신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빛났던 건 예식 내내 보여준 그녀의 태도였습니다. 하객 한 분 한 분께 정중히 인사하고 극히 시골에서 오신 친척들을 더욱 공손히 대하는 모습에 하객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정민이라 복 받았네. 이런 며느리 어디서 구했냐? 하는 말들이 귓가에 가득했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혜진이는 양조장 일을 배우겠다며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머님, 이왕 시집 온 거 양조장 일도 완벽하게 배워두고 싶어요. 나중에 어머님 편히 쉬실 수 있게요. 장부 정리부터 거래처 관리까지 꼼꼼히 메모하며 배우는 모습이 얼마나 대견하던지요. 친정에 다니는 횟수도 적당했고 명절에도 시댁을 먼저 챙기는 혜진이를 보며 저는 아들 복도 좋지만 며느리 복은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친정엄마가 서울로 오라고 해도 시부모님 계신 이곳이 더 좋다며 웃던 혜진이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연기였다는 걸요. 마치 물 맑은 호수 밑에 도사리고 있는 깊은 수렁처럼 그녀의 온화한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적인 본성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1년 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그들의 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으니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처음으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던 건 평소 같으면 아침 저녁으로 들르던 정민이의 발걸음이 뜸해지기 시작했고 혜진이는 갑자기 양조장 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장부는 제가 봐드릴게요. 어머님은 편히 쉬세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저 며느리의 배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혜진이가 장부를 보겠다고 한 후로 매출과 지출 내역을 꼼꼼히 살피더니 이전에는 전혀 묻지 않던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 건물은 언제 사신 거예요? 상가 임대료는 얼마씩 받고 계신 거예요? 특히 이상했던 건 거래처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20년 넘게 거래해온 단골들과의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들었죠. 어머님, 이제는 젊은 감각으로 새로운 거래처를 개발해야 해요. 이런 식으로는 앞으로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새로운 거래처는 찾지 않았습니다. 정민이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양조장에 들르긴 했지만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새로운 사장이 된 것처럼 고압적인 태도로 이것저것 지적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이제 양조장도 세대 교체가 필요해요. 젊은 직원들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한 건 혜진이의 친정 식구들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오던 그들이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꼴로 우리 집을 들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혜진이 친정어머니는 은근히 재산 얘기를 꺼내곤 했죠. 요즘은 자식들한테 미리미리 재산 분배하는 게 트렌드더라고요. 그래야 상속세도 덜 내고. 주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혜진이는 늘 시어머니 박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돈만 알 뿐이에요.
저희더러 매일 양조장 일만 하라고 하시니 너무 힘들어요.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때 이미 혜진이는 주변에 저를 나쁜 시어머니로 알리고 다녔던 거죠. 양조장 직원들의 태도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일해온 직원들이 슬그머니 퇴사하기 시작했고, 새로 들어온 직원들은 하나같이 저를 불편해하는 듯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정민이가 곧 경영권이 바뀔 거다라는 말을 흘리고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처음으로 이상한 낌새를 알아챘습니다. 명절에 집에 왔다가 엄마, 오빠하고 새언니가 좀 이상해요. 은행 통장이랑 도장 잘 간수하세요. 라고 귀띔해 주었죠. 그제야 저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는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우연히 혜진이의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다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치밀한 계획이었는지 그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정민이와 혜진이가 갑자기 저를 찾아왔죠.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민이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혜진이는 옆에서 서류 가방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요. 어머님, 이제 저희도 아이를 가질 계획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혜진이가 꺼낸 첫 마디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이 얘기인 줄 알았죠. 하지만 이어진 말들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양조장이랑 건물들, 이제는 저희한테 넘겨주시는 게 어떨까요?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갑자기 모든 재산을 넘기라니요. 아직은 이르지 않니? 제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자 정민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젊으니까 새로운 사업 부상도 있고 확장 계획도 있어요. 어머님은 편하게 쉬시면서 용돈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날 이후로 그들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설득하더니 점차 다른 집은 다 자식들한테 물려주던데 라며 압박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어머님 살아계실 때 정리하는 게 세금 면에서도 유리하다면서 세무사까지 데려왔습니다. 특히 혜진이의 말들이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렇게 매일 양조장 일하면서 봉양해드리는데 신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제가 그동안 베푼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제가 오히려 그들에게 빚진 것처럼 말하더군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혜진이의 친정어머니는 수시로 전화해서 요즘 시대에 맞게 하셔야죠라며 은근히 재산 이전을 종용했고 심지어 교회 권사님들까지 동원해서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정민이의 변한 태도였습니다. 어릴 적 그토록 따뜻하던 아들의 눈빛이 차갑게 변해 있었죠. 어머니가 이렇게 저희를 불신하시니 저희도 이제 더 이상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아들의 이런 말은 제 심장을 찌르는 칼날이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걸까? 무엇이 잘못된 걸까? 하는 생각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았죠. 한편으로는 혹시 내가 욕심을 부리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함께 평생 일구어온 이 재산을
그렇게 쉽게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혜진이의 수첩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믿기 힘든 내용들이 적혀 있었죠. 재산 이전 계획, 설득 방법, 주변인 동원 계획 등. 그제야 저는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도요. 처음으로 이 사실을 털어놓은 건 30년 지기 친구 영순이었습니다. 정명이야, 너네 며느리 소문 들었니? 영순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시어머니 험담을 하고 다닌대. 양조장이랑 건물들 다 가로챌 거라고 큰 소리치고 다닌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영순이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혜진이가 미술학원을 운영한다던, 친정아버지는 사실 빚더미에 앉아 있다는 것, 그리고 혜진이 본인도 이전에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였다는 사실까지. 그러고 보니 우리 동네 단골은행 지점장님이 저를 찾아왔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사장님, 따님이 은행에 오셔서 어머님 명의로 된 건물들 담보대출 가능한지 문의하시던데. 그때는 단순히 사업 확장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이죠. 양조장에서 20년 넘게 일한 김 실장님도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젊은 사장님이 직원들 몰래 양조장 매각을 알아보고 계시더라고요. 사장님은 알고 계신가 해서. 충격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피와 땀으로 일군 양조장을 팔아치우려 한다니. 더 놀라운 건 혜진이의 고향 친구라는 분의 전화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혜진이가 결혼 전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재산 있는 시어머니를 찾아서 결혼하고 재산을 차지하겠다고.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딸 미영이도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빠네가 이미 변호사랑 상담했대요. 엄마가 치매라도 걸리면 후견인 신청해서 재산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제야 혜진이가 자주 저를 치매 검사를 받으라고 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동네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따님이 오셔서 어머님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한지 문의하시던데. 다행히 법무사님이 저를 잘 알았기에 이런 사실을 알려주신 거죠. 모든 정황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조카도 놀라운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고모, 혜진 씨가 고모부 장례식 때부터 재산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었대요. 심지어 건물 등기부등본까지 미리 떼어놨다고 하던데. 그제야 혜진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장례를 도왔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하나둘 알려주는 이야기들이 모이자 드디어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욕심이 아닌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맞닥뜨릴 더 큰 시련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동네 파출소장님도 전화로 한마디 했습니다. 사모님, 중요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최근에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이나 협박이 많습니다. 특히 가족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말씀이 곧 현실이 될 줄은. 깜짝 놀랄 만한 발견은 우연히 이루어졌습니다. 양조장 사무실 청소를 하던 중 혜진이가 깜빡 두고 간 태블릿 PC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건네주었을 텐데 그날따라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화면을 켜보니 비밀번호가 걸려 있지 않았고 메모장이 열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1단계 시어머니 신뢰 획득 완료.
양조장 일 적극 참여, 효부 이미지 구축, 장부 관리 맡기도록 유도, 2단계 은행 계좌 및 인감 확보 진행 중, 치매 검사 유도, 재산관리 명목으로 통장 이전, 인감 도장, 위치 파악, 3단계 재산 이전 준비, 세무사 A와 상담 완료, 변호사 B 통해 후견인 신청 준비, 건물 등기부등본 미리 확보, 4단계 주변 정리, 오래된 직원들 퇴사 유도, 거래처 관계 약화시키기, 시누이 멀리하기, 심지어 제 일상 스케줄까지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병원 진료 일정, 친구들 만나는 날짜, 심지어 제가 먹는 약의 종류까지,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약을 조절하면 혼란스러워할 수 있음이라는 메모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혜진이의 이메일이었습니다. 친정 식구들과 주고받은 메일에는 시어머니 무력화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들이 있었고, 심지어 법적 대응을 피하기 위한 방법들까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태블릿에서 발견된 또 다른 폴더에는 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표정, 혼란스러워하는 모습들, 나중에 치매 소송에 사용하려고 준비해둔 것이었겠죠. 게다가 제가 실수로 한 말들, 깜빡했던 일들까지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보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며느리가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니. 그제야 지난 2년간의 수상한 정황들이 모두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급히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그날 밤 처음으로 경찰서 상담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나서야 그들의 이중 생활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효심 가득한 아들과 며느리였지만 뒤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그들이 이미 양조장 매각을 위한 상담을 여러 군데와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민이는 여전히 매일 양조장에 나왔지만 더 이상 양조장 발전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거래처들에게 은근히 곧 큰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말을 흘리고 다녔고, 직원들에게는 어머니가 치매기가 있다며 저를 의심하게 만들었죠. 혜진이의 이중성은 더욱 교묘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여전히 어머님, 제가 힘이 되어드릴게요라며 살갑게 굴었지만 제가 없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주변 이웃들에게 시어머니가 돈만 알고 며느리는 사람 취급도 안 한다며 저를 나쁜 시어머니로 만들어갔습니다. 게다가 양조장과 건물들을 담보로 한 대출을 알아보고 다니고 있고요. 머리가 아팠습니다. 저의 일거수일투족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만났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날 저녁 정민이가 대뜸 찾아와서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누구 만나셨어요? 라며 캐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전화통화도 도청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큰 배신은 아들까지 이미 다른 양조장과 인수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지켜온 가업을 그것도 제가 모르게 팔아치우려 했다니. 김 실장님이 우연히 들은 통화 내용을 전해주셨을 때는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혜진이의 친정도 이 계획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더군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결혼 전부터
우리 집 재산 상태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중생활의 실체가 하나둘 드러나면서 저는 더는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대담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들의 이중생활은 연극과도 같았습니다. 관객인 저를 위해 완벽한 쇼를 보여주면서 뒤에서는 전혀 다른 각본을 써내려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그 가면이 벗겨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증거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더 충격적인 진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양조장 단골 거래처인 최 사장님이 제게 조심스레 털어놓은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김 사장님, 사실 정민이 사장이 양조장을 매각하고 대형 음식점 체인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투자를 제안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평생 업적을 팔아치우려 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매각 자금으로 시작한다는 음식점 체인이 사실은 혜진이 친정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었죠.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혜진이가 이미 작년부터 제 인감증명서를 위조해서 사용하려 한 정황이 있었던 거죠. 다행히 법무사님이 저를 잘 알아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저지했지만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더 충격적인 사실은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혈압약을 혜진이가 몰래 다른 약으로 바꾸려 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입니다. 약사님이 우연히 발견하고 저지했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약은 일시적으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양조장 직원들도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이가 직원들에게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니 주위에서 봐달라며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녔다는 것. 심지어 제가 실수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은행에서도 수상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혜진이가 제 통장을 복사해 가려 한 정황, 그리고 위임장을 위조하려 한 시도까지. 은행 직원들의 기민한 대처로 막을 수 있었지만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었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발견은 정민이의 휴대폰에서 나왔습니다. 장모님, 걱정 마세요. 이제 곧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요양원에 모시면 될 것 같고. 진실이 하나둘 밝혀질수록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모이면서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야 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의 계획대로 놀아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갈등이 폭발한 것은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정민이와 혜진이가 갑자기 찾아와서는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노골적으로 재산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인생이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언제까지 어머니 눈치만 보고 살아야 합니까? 그동안 참았던 제 감정도 폭발했습니다. 너희들이 계획한 거 다 알고 있다. 양조장 팔아서 며느리 친정 빚 갚으려고 했던 것도, 날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것도. 제 말에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정민이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를 미행이라도 했단 말입니까? 이제는 자식을 믿지도 못하시는. 아들의 말투는 점점 거칠어졌고
혜진이는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연기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효도하려 했습니까? 이제는 저희마저 의심하시니. 그날 밤의 언쟁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정민이는 급기야 이러다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받으면 세금만 엄청 나올 텐데 그걸 누가 책임집니까?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제 아들이 살아있는 저희 죽음까지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판단했죠. 변호사를 만나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때부터 정민이 부부의 협박도 시작됐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으니까요. 혜진이의 협박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웃들에게 어머님이 얼마나 며느리를 괴롭혔는지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죠. 이제는 양조장에도 마음 편히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민이가 직원들 앞에서 공공연히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치 않다며 저를 몰아붙였기 때문입니다. 20년 넘게 함께 일한 직원들 앞에서 그런 수모를 당하는 게 얼마나 참담했는지. 어느 날은 혜진이의 친정어머니까지 찾아와서 우리 애들 이혼하게 만들 거예요? 라며 생떼를 썼습니다. 마치 제가 악역이 된 것처럼 몰아가더군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법적 대응을 시작했고 그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도 충분했으니까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 피보다 더 진한 게 돈이라는 걸 뼈저리게 실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주치의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치매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해주세요. 의사 선생님은 제 상황을 듣고는 깊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치매 검사는 물론 우울증과 정신감정까지 모두 받았습니다. 당연히 모든 결과는 정상이었죠. 그 다음으로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다행히 노인, 재산권 보호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소개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런 사례가 요즘 많습니다. 하지만 증거만 잘 확보되어 있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도 체계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혜진이의 태블릿 PC에서 발견한 계획서들을 사진으로 찍어두었고 은행에서의 수상한 거래 시도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직원들의 증언도 녹음해두었죠. 특히 양조장 매각을 추진했던 정황에 대한 거래처들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법적 대응과 함께 재산 보호 조치도 취했습니다. 모든 통장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인감도장은 은행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도 가처분 신청을 해두어 임의로 거래할 수 없도록 했죠. 이웃들의 도움도 컸습니다. 걱정 마세요, 혜진이가 그동안 어떻게 수작을 부렸는지 우리가 다 증언해 줄게요. 평소 저를 잘 아는 이웃들이 하나둘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특히 혜진이가 저를 험담했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증언해 주신 분들도 계셨죠. 무엇보다 든든했던 건 딸 미영이의 지지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도 동행해주고 증거 수집도 도와주었죠. 엄마, 제가 법무법인에 다니는 친구한테도 자문을 구해봤어요. 우리가 법적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대요. 경찰서에도 미리 상황을 알려두었습니다. 혹시 모를 물리적 충돌이나 협박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죠.
파출소장님은 순찰을 자주 돌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실제로 그들이 찾아와 소란을 피웠을 때 신속하게 대응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미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남편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때였으니까요. 정민이와 혜진이의 협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저는 차근차근 법적 대응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모든 준비를 꼼꼼히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곧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폭발한 건 2023년 1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양조장에 들렀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정민이와 혜진이가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양조장 기계들을 살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대형 주류회사 사람들이었고 양조장 매각을 위한 실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했니? 제가 소리를 지르자 정민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죠. 어차피 어머니도 혼자서는 이 양조장 못하실 텐데. 그때 혜진이가 갑자기 달려들어 제 가방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태블릿 PC의 증거 사진들을 없애려는 시도였죠. 그 과정에서 저는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곧바로 119가 출동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정민이 부부는 오히려 이 사건을 이용해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셔서 저희가 말리다가 일어난 일이라며 이웃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CCTV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양조장에 설치된 카메라가 혜진이의 폭행 장면을 고스란히 담아낸 것입니다. 게다가 직원들도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다 보았습니다. 경찰에 가서도 증언하겠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정민이가 이미 양조장 매각 계약금까지 받아둔 정황이 발견된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들은 제 도장을 위조할 계획까지 세워두었더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드디어 법원에 본격적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산권 침해는 물론 사기 미수와 폭행 혐의까지 모두 포함시켰죠. 그리고 그들의 행각을 입증할 모든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정민이와 혜진이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제가 치매라는 거짓 진단서를 만들어내려 했고 심지어 직원들을 매수해서 저를 음해하려고도 했죠.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했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비극적인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이 열린 날 법정에서 마주한 아들의 모습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연로하셔서 판단력이 흐려진 겁니다. 저희는 단지 어머니를 보호하려 했을 뿐입니다.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아들을 보며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변호사는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해 나갔습니다. 혜진이의 태블릿 PC에서 발견된 계획서, 양조장 매각 시도의 증거들, CCTV 영상, 그리고 직원들과 거래처의 증언까지. 재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정신 감정과 치매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고, 오히려 혜진이가 제 약을 바꾸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약사님의 증언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정민이 부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변호사를 3명이나 선임했고, 저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에도 우리를 의심하고 피해망상적인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법정에서 이런 말을 하는 아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네는 둘로 갈라졌습니다. 대부분의 이웃들은 제 편이었지만 혜진이가 평소 잘 보여준 몇몇 사람들은 그들의 편을 들었죠. 젊은 사람들 이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그러시나? 이런 말들이 돌아다닐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6개월이 넘도록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저는 수시로 법원을 드나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산권의 문제가 아닌 제 인생을 지키는 싸움이었으니까요. 딸 미영이의 증언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빠와 새언니는 처음부터 어머니의 재산을 노렸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대화도 있고 목격한 정황도 있습니다. 오빠를 고발하는 동생의 증언 그 자체로 비극이었지만 진실을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법원은 신중하게 사건을 검토했고 마침내 결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평생 일구어온 양조장과 우리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으니까요. 2024년 3월 마침내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명백한 사기 미수 및 재산권 침해로 인정됩니다. 재판장의 판결문 낭독이 끝나자 법정은 숨죽였습니다. 정민이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혜진이는 히스테리컬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판결은 저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양조장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제가 전적으로 보유하게 되었고 정민이 부부의 접근금지 가처분도 인정되었습니다. 더불어 그들의 사기 미수 혐의도 인정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죠.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판결 직후 혜진이의 친정어머니가 법원 복도에서 저를 붙잡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딸 인생이 망가졌어요. 이러고도 시어머니예요? 경찰이 말리기 전까지 고성이 오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날 저녁 뉴스였습니다. 지역 뉴스에 우리 사건이 보도된 것입니다. 효자로 소문난 아들의 배신, 73세 어머니의 눈물겨운 투쟁이라는 제목으로요. 방송을 보면서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뉴스가 나간 후 정민이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어머니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망신시켜서 기쁘십니까? 이제 우리는 이 동네에서 살 수도 없게 됐어요. 아들의 눈에는 더 이상 미안함도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양조장 직원들은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겠네요. 젊은 사장님이 계실 때는 매일이 불안했어요. 그들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는 걸 아는지 정민이는 직원들에게도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웃들의 시선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하고 싸우는 고집불통 노인으로 보던 시선이 이제는 악덕한 자식들에 맞서 싸운 용감한 어머니로 변했죠. 하지만 그런 시선의 변화가 제게는 그다지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법적 승리를 거뒀지만 제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배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은 수모들.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아물 것 같지 않은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적어도 제 삶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법적 다툼은 일단락되었지만 마음속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과제는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판결 이후 우리 가족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정민이 부부는 서울로 떠났고 친척들은 둘로 나뉘어 연락이 끊겼습니다. 설날이나 추석에도 더 이상 대가족이 모이는 일은 없어졌죠. 40년 넘게 지켜온 가족 전통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마음 아팠던 건 손주들이었습니다. 정민이의 아이들은 이제 할머니를 만날 수 없게 되었죠. 학교 운동회 날 몰래 찾아와 할머니를 본 큰손주가 울면서 달려와 안겼을 때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친척들의 중재 시도도 있었습니다. 다 잊고 화해하는 게 어떻겠냐며 큰아버지께서 나서셨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정민이는 어머니가 먼저 사과하시면 생각해보겠다며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었고 혜진이의 친정은 여전히 저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희망은 있었습니다. 딸 미영이가 더욱 자주 찾아와 주었고 양조장 직원들은 더욱 열심히 일해 주었습니다. 특히 김 실장은 사장님, 이제 저희가 사장님의 자식이 되어 드리겠습니다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교회 권사님들도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일마다 저를 찾아와 기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죠. 정명 씨,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이 있으실 거야. 이 시련도 축복으로 바뀔 거야. 그 말씀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마음의 상처도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양조장은 오히려 더 잘 돌아갔고 새로운 젊은 직원들도 들어와 활기를 더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변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법을 배웠죠. 가끔 밤에 앨범을 보다가 어린 시절 정민이의 사진을 보면 여전히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해 줄 거라는 작은 희망도 생겼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가족이 겪어야 했던 필연적인 과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돈과 욕심이 가족을 갈라놓았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으니까요. 이제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때로는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이 더 진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024년 여름, 저는 드디어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2심에서도 저희 승소가 확정되었고 정민이 부부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모든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완벽하게 지켜냈고 그들의 접근도 법적으로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양조장은 오히려 더 번창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청주 전통 프리미엄 막걸리 라인을 새로 출시했고 온라인 판매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일구어온 가업이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하늘에서 남편도 흐뭇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민이 부부는 서울 근교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가끔 손주들이 보내오는 편지만이 유일한 연결고리입니다. 할머니,
저 이번에 장학생 됐어요. 이런 편지를 받을 때면 여전히 가슴 한켠이 아려옵니다. 하지만 새로운 행복도 찾았습니다. 딸 미영이가 둘째를 낳았고 그 아이가 제게는 큰 기쁨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외손주들과 보내는 시간이 제 인생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죠. 양조장 직원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명절이면 다 같이 모여 떡국도 끓여 먹고 직원들의 경조사에도 친가족처럼 참석합니다. 피보다 진한 것이 마음의 정이라는 걸 이제야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재산권 침해를 넘어 가족 간의 신뢰와 효를 저버린 중대한 배신 행위로 판단된다. 이 말을 읽으며 저는 다시 한번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제 재산을 지켜냈다는 안도감보다 스스로의 삶을 지켜냈다는 자부심이 더 큽니다. 73년을 살아오며 가장 힘든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성장을 가져다 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가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라는 정민이의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여전히 가슴이 먹먹해지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도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 투쟁은 끝이 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겪은 이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며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저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것과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다릅니다. 특히 재산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둘째, 증거 수집의 중요성입니다. 제가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증거를 꼼꼼히 모아두었기 때문입니다. 수상한 낌새를 느끼는 순간부터 모든 정황을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우연히 결정적 증거를 발견하게 되는 행운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셋째,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세요. 저는 처음에는 부끄럽고 창피해서 혼자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많은 분들이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넷째, 법적 대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식이라고, 가족이라고 참고 넘어가다가는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저처럼 73세의 노인도 법의 도움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양조장 구석구석을 돌아보면 남편과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40년 넘게 함께 일구어온 이곳을 지켜낼 수 있어 다행입니다. 이제는 딸 미영이가 틈틈이 양조장 일을 배우고 있어요. 언젠가는 그 아이가 이곳을 이어받아 대를 이어 우리 양조장의 전통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처럼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 반드시 해결책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세요. 그리고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세요. 이제 저는 평화를 찾았습니다. 비록 가족의 형태는 바뀌었지만 오히려 더 진정성 있는 관계들이 생겼습니다. 직원들, 이웃들, 그리고 제 편이 되어준 모든 분들과 함께 새로운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73년을 살면서 이런 시련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시련을 통해 오히려 더 강해졌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지키세요. 그것이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 될 것입니다.